네, 경영학 원론 제6강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효과적인 동기부여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직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의미 있고, 의미 있게 또, 어떤 더, 그죠? 목적을 가지고, 퍼포즈를 가지고 성취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조금 프랙티컬한 부분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책무, 좀 더 많은 권한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만족과 동기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자, 직무 확대와 직무 풍요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라는 것은 enlargement 이고요. 풍요화는 enrichment 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앞에는 job이 붙겠죠. job 직무니까. job enlarge, job enrich입니다. job enlarge는 직무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직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무 풍요화, job enrichment는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모티베이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잡이 있어요. 그 잡이 어떤 잡이냐에 따라 그 잡을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은 나이, 대학교 1학년이었죠. 방학 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방학의 반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했냐? 신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발 공장에서 내가 잡을 하나 맡았는데 그 잡이 어떤 거냐면 그 컨베이어 벨트로 신발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그 신발의 끝에 이제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로 이렇게 종이를 구겨서 집어넣어서 그 신발 끝을 이렇게 모양을 동그랗게 만드는 잡이었어요. 굉장히 심플한 잡이죠. 그걸 한 달 내내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반나절 지나고 하루만 지나도 너무 지겨운 거야. 너무 지겹고 손가락도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손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너무 아팠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만큼 이게 피지컬하게도 되게 어렵고 더 큰 건 사이콜로지컬하게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던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한 달 내내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반복 작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였는데 되게 힘들었던 게 같은 음악을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로 해서 트는 거였는데 자동 리버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끝나면 다시 반대로부터 다시 또 플레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한 3, 40분에 한 번씩 플레이가 전곡이 도는데 이걸 한 두세 번 듣는 건 가능한데 하루 종일 이거 들으려니까 이건 고문과 같은 거였죠. 너무 힘들어요. 한 개 잡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기계가 다 대체하고 이미 기계가 많이 대체하고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디모티베이션.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힘들기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모티베이션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직무를 한 개를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을 위해서 거기에 기계처럼 사람을 배치하고 같은 일을 반복시키는 것은 모티베이션 방법이 아니다. 이건 디모티베이션 될 수밖에 없다. 잡 자체가 심플하고 반복적이면 리피티티브하면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떨어진다. 그럼 모티베이션을 올리려면 그리고 디모티베이션을 적어도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일의 종류가 많아야 된다. 하는 일의 종류가. 기술이라든지 또는 과업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거지. 제가 PhD 과정을 할 때, 박사 과정일 때, 실제 조사를 위해서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닛산이 영국에 공장을 세웠거든요. 제가 거기에 방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닛산의 그 생산 라인을 그때 썬더랜드라고 하는 그 북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닛산 공장이 있었고요. 방문해서 봤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프랙티스들 중에 하나가 이거 잡 인라지먼트였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시킵니다. 생산 라인 의장이라고 하는데 어셈블리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하루 종일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일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잡 라인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있고요. 이렇게 멤버들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밑에 요런 사각형의 도표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4개고 어떤 사람은 2개고 어떤 사람은 3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A라고 하시는 분은 요 4가지 작업, 그렇죠? 의장 그 어셈블리 라인에도 다양한 일이 있잖아. 그 4가지 잡을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 일에 한해서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도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그러면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저쪽 가서 일하고 내일은 저쪽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배치를 다양하게 하면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한 노력이죠. 이게 job enlargement입니다. 직무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지루함을 덜어주고 디모티베이션을 줄이는 방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직무의 풍요화라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 그렇죠? 자기 주도적인 것,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책임과 자율성을 좀 더 늘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핑보드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할 때 공장에서 대량 생산, 반복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죠. 그럼 컨베이어 벨트에 쭉 태우고 뭐 샌드한 사람 샌드, 그다음에 요 커팅한 사람 커팅, 뭐 그래서 일들을 쫙 나누고, 그죠? 이게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개 일만 반복적으로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과 대량 생산하는 서핑보드 회사에서 같은 일만 하시는 분과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핸드메이드, 커스텀 서핑보드를 만드시는 분이야. 이제 혼자 디자인하고 혼자서 재료를 다듬고 혼자서 피니시를 하고 샌딩을 하고 거기에 그죠? 예쁜 문양 같은 걸 집어넣기도 하고 완전 커스텀된 고퀄리티의 디자이너, 그치? 그런 것들 만드는 분이죠. 생산성만 따지자면 프로덕티비티, 효율성만 따지자면 공장에서 만드는 보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많이 만들지 못해. 그렇지만 그 특성이 있고 좀 퀄리티가 있고 고가의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야. 공장에서 일하시는 서핑보드를 만드는 분, 이분도 같은 일, 서핑보드를 만드는 일이지만 두 분의 잡 만족도는 어떨까요? 내가 다 하는 거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다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전부 다 한 개의 파트에 마치 톱니바퀴 부품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책임도 권한도 그죠? 자율성도 일의 의미도 다 커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개 파트에서 분업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전체를 다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잡의 만족도가 확 달라지는 거죠. satisfaction이. 이게 job enrichment입니다. 자율성과 책임 부여. 그래서 이런 뭐 디자인 샵이 아니라 하더라도 커스텀 샵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장 일터에서도 자율적으로 내 의견이 반영이 되고 내가 뭔가 나의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나의 주도권이 좀 넓어지고 책임과 권한이 좀 더 커지고 그렇게 해주면 훨씬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야, 너는 이거 해. 딱 잡을 정해주고 요거 외에 딴 거 하면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라면 전문성에서 잘할 것 같지만 사실 만족도는 더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다면 조금은 자유를 주고 조금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금은 자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의 여건을 틔워주는 거죠. 믿고 신뢰하고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컨트롤해야 되지만 기계 부품처럼 다루지 말라는 거지. 그 잡 자체가 풍성하게 enlarge하고 enrich 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디모티베이션이 상당히 떨어지고 모티베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직무 확대, 직무 풍요화, job enlarge, job enrichment입니다. 두 번째로 goal, 목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리워드 얘기 나왔었죠. 그 브룸의 expectancy theory에서 노력, 성과, 보상, 리워드, 보상이 되게 중요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보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extrinsic motivation이기도 하지만 goal이죠. 목표죠. 그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가 생기고 그게 goal 달성으로 연결되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신뢰. 그리고 그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칙과 그런 확신을 주는 것.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중요하다가 아까 expectancy theory인데 그것처럼
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이제 골.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있는 것, 이 목표,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잘 설정된 것과 아무런 목표 없이 하는 것은, 그죠? 하는 일의 방식, 그 다음에 마음 자세, 성과 완전히 달라지죠. 목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제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와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 목표라는 것에 특성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특히. 그래서 이걸 거의 티어리로 된 거죠. 목표 설정 티어리, 골 세팅 티어리라고 합니다. 이걸 스마트, SMART 앞에 첫 자를 떼서 스마트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도 목표를 설정할 때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스페시픽 해야 된다. 스페시픽.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성. 스페시픽 해야 된다. 이게 열심히 하자, 잘하자, 뭐 이런 것들은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목표는 클리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모호하면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 자세 이런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뭔가 딱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이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게 measurable 하죠. 스페시픽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가 다 끝나면 성적이 나오겠죠. 성적이 과목마다 뭐 A, B, C, D 이렇게 나오고 그걸 다 이제 썸을 하면은 그 GPA 평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4.5점이 만점이죠. 이게 만점인데 우리는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이번 학기 열심히 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지. 메이저업하고 스페시픽 해야 돼요. 그럼 숫자로 나와야 돼. 숫자. 그래야지 그게 목표 골입니다. 몇 점으로 할까요? 여러분 몇 점을 세팅하셨습니까? 좀 세팅을 해볼게요. 4.4. 이거 어때요? 스페시픽하고 메이저업을 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4.5나 4.4나 하여튼 조금만 삐끗해도 안 되잖아. 어치버블 하다 조금 퀘스처너블 하죠. 네, 그래서 좀 수정해 볼게요.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특성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 오케이. 이 정도면 어떤가요? 자, achievable 세 번째 요인이 스마트의 A가 achievable이거든요. achievable 또는 이걸 feasible. 달성 가능성.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프랙티컬해야 돼. 전혀 뭐 안 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feasible 해야 된다. 3.8 정도면 feasible 한가요? 정확하게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스페시픽하고 measurable 하죠. 그리고 이 정도면 오케이, feasible 하다. 근데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하나 더가 자, 추가하자면 challenging 해야 된다. 만약 이걸 2.9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웬만큼 푹 짜고 웬만큼 대충 해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보통 한 3.0 이상, 3.5를 받는 정도 실력이다 라고 하면 2.9를 잡는 것은 far beyond 이거 목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쉬운 거야. 챌린징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노력 안 해도 어느 정도가니까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달성 가능해야 되지만 또 노력도 필요해야 된다.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그냥 4.3, 3.4 이렇게 막 4.5 올라가 버리면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아. 피저블 하죠. 어치버블. 그러면 또 내가 모티베이션이 안 되죠. 또 모티베이션이 떨어져요. 뭐 하나 잘못 딱 해도 목표는 날아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하진 않은 선. 그 정도가 좋은 목표다. 목표의 특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웰러번트. 이게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라 해야 된다. 뭐 학생이잖아, 그지? 학생인데 성적이 목표가 아니고 뭐 RPG 게임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이번 학기 목표다. 그거는 이제 학생으로서 자세와 맞지 않은 렐러번트하지 않은 목표가 되는 거죠. 어치브 해봤자 학생으로서의 실력이라든지 또 학생으로서의 어떤 나의
퍼포먼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목표를 잡은 거잖아요. 그지? 그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렐러번트,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 또 기간이 정해져. 기간이. 언젠가는 달성할 거야. 이거 목표가 안 된다는 거지. 요번 학기 3.8. 다음 2학년 4.0. 3학년 4.2.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굉장히 다운팅하고 챌린징하게 이게 발전적으로 잡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목표다. 따서 뭐다?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 하나 더 포함하자면 Challenging. 그지? 이게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면 이게 뭐로 연결된다? 이게 나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목표를 딱 눈에 보이는 데 붙여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그렇죠?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요 4번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 세팅 티어리가 실제 워크플레이스, 실제 잡에서 제도화된 게 MBO라는 겁니다. MBO. 교과서에 나오는데 뭔가요? 매니지먼트 B by O objective. 매니지먼트 by objective. 목표에 의한 매니지먼트. 목표 관리 방식입니다. 목표에 의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골 세팅하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골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번 분기 초다. 이번 분기다. 연초일 수도 있겠고 연초에 연간 목표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이 또 부서가 개인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지. 목표를 위해서 1년 내내 달려가는 거죠. 중간에 컨트롤을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하고 또 목표를 수정하고 뭐 그런 과정은 물론 있겠지만 플랜 B, 플랜 C를 하겠지만 일단 저 끝에 우리가 갈 곳, 그죠? 종착지, 결승점을 딱 보여주고 정해놓는 겁니다. 어떻게? 스피시픽하고 메저러블하고 어테이너블, 어치버블하게 렐러번트하게 타임 바운드로 언제까지 딱 해서 목표를 정해놓는 거지. 그럼 그게 동기부여 된다는 거죠. 그 조직의 부서에 동기부여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탑다운으로 되면 안 된다. 그건 MBO가 아니다. MBO는 뭐다? MBO는 컨센서스. 연초에, 분기 초에 어떻게 한다? 직원과 리더와 팔로워가 직원과 매니저가 다 같이 모여. 그래가지고 같이 세팅하는 골을 커먼하게, 그렇지?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을 참여시킵니다. 미팅이나 설문조사, 제안지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컨센서스, 합의된 목표를 같이 세우는 거. 그게 MBO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이번 목표는 이거야. 일로 가. 이게 아니고 시키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 목표가 되는 거지. 직원들의 자발성, 아까 리더십, 모티베이션의 핵심이죠. 자발적으로 직원이 하고 싶어 해서 그 목표가 달성돼야지 시켜서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 없다.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그 목표를 내가 만든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해 하고 시킨 목표가 아니고 MBO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컨센서스하고 직원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목표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하나가 되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영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그게 MBO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Goal Setting Theory, 목표 설정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종업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가 아까 말한 그 expectancy에 맞도록 제도를 잘 정비하고 그 제도 속에서 직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의 노력이 성과가 보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잡은 enrich, 잡은 enrich 하도록 디자인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칭찬과 인정.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내가 칭찬받고 있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직장에서 만족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잘한 것들은 칭찬해줘. 잘했다. 수고했다. 이게 어떤 리워드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안정과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칭찬 들으면 모티베이션이 확 올라가요. 특히 그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내가 확정이 되잖아, 그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월급 받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고 보스가, 매니저가, 리더가 인정해줬어, 잘해줬어, 박수 쳐 칭찬해줬어, 수고했어요. 현 과장이 정말 잘했어 이번에. 김 대리 훌륭했어, 잘했어. 한마디 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모티베이션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 메커니즘, 이제 expectancy, goal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것도 되지 중요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 동기부여의 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전략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맞춤형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의 동기 요소, 외재적이든 내재적이든 그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동기를 요인들을 제공해주고 니즈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지금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건 뭐였어요? 아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반영한 전략이죠. 각각에 맞는 니즈가 있고 다르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피지올로지컬, 생존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회적인 또는 자기 실현적인 얘기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한 거야. 잡 시큐리티가 필요한 사람은 그걸 제공해 줘야 되고요. 또 상당한 부분 셀프 이스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월급 더 줄게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안 된다는 거지. 단계별로 그 개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 동기부여 전략도 달라야 된다.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드 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meaningful한 거죠. job enrichment. 그 다음에 intrinsic motivation.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되겠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리스닝하고 경청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면서 참여감을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 그죠?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조성,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하고 비슷한 느낌에서 워라밸에 대한 강조를 한번 할게요. 일과 삶이 균형이 맞도록 도와주는 것. 그죠? 직원들이 워라밸 고려한 정책들을 도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 조직 문화, 특히 한국의 조직 문화, 군대식 조직 문화에서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 먹고 와서 또 야근을 하고 어떤 데는 밤을 새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너가 조직원이 됐으니까 여기에 뼈를 묻고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 너가 성공하려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상당히 팽배했었죠. 그렇죠. 우리는 기계가 아닌 거죠. 인간의 자율성, 모티베이션을 위해서는 나의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조직은 어떻다? 성과가 날 수가 없다. 개인 자만 만족도가 생길 수가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매니저들. 전혀 세상이 다른 세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매니저들은, 리더들은, 리더십은 모티베이션 하려면 어떻게 한다? 개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주고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세대 차이가 많죠. 여러분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Z 세대도 또 다르죠. 니즈와 욕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만족도, 직업 만족도,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각 세대별로 다르고 이래서 커스터마이즈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동기부여는 굉장히 성공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각 세대별 차이점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저가 되면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겠죠. 그럼 그때는 또 그에 맞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 M세대 같은 경우는 유연한 근무 환경, 의미 있는 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G세대, 더 아래 세대는 기술 기반 환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죠. 빠른 성과,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런 핵심 요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티베이션 노력 필요합니다. 몇 개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그리고 휴가 이런 것들이 무제한 자유입니다. 무제한 휴가제라고 하죠. 내가 휴가를 얼마만큼이든 쓸 수 있다. 알아서들.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시나요? 성과 중심이요. 일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뭘 했냐 이런 것들 따지는 게 아니고 과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 굉장히 자유방임적이죠. 그렇지만 성과는 내야 된다. 성과만 보겠다. 성과 중심 문화이고요. 직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상사 승인 없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줍니다. 잡 인리치먼트 차원에서 굉장하죠. 어떤 회사에 매여 있는 느낌이라보다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20%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의 20%를 개인 프로젝트, 개인이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자율성이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가 기본이고요. 오프라인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행 지원을 해줍니다. 여행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간다. 그지?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디 다른 나라, 다른 시티에 가서 노트북 펴놓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여행을 해도 돼. 그 지원들 해줘. 그리고 에어비앤비 직원으로서 실제 고객들이 느끼는 것들 이미 느끼는 거야. 그럼 훨씬 고객에 민감한 그런 정책들, 제도들,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서로 직급을 부르는 게 없어지고요. 님으로 뭐 상사든 그다음에 뭐 신입사원 어디든 다 님으로 부르는 거고 직급 없이 무슨 님 이름대 님 붙이는 것. 그다음에 유연 출퇴근제 오전 7시에 11시 사이 출근 시간 알아서 7시에 나와도 되고 11시에 나와도 되고 일하는 시간은 맞추겠죠. 좀 늦게 나오면 늦게 퇴근, 일찍 나오면 일찍 하겠지만 아침에 좀 늦잠 자는 사람은 늦게 나와도 괜찮다. 출근 자유. 그다음에 워라밸을 위해서 1년간 안식 휴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는 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힘든 것들 좀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약하자면 앞장에서 얘기한 이런 전략들과 동기부여 전략들과 또 이런 실제 프랙티컬한 직장에서의 이런 전략들을 다 합쳐서 요약하자면 voice heard, 직원들의 마음이 읽혀지고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커스터마이즈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가 모티베이터로서 그렇지? 내가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있다. 관심을 기울이고 서포트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가. 이거 목표 이거니까 지금 해. 태스크 이거 해. 이 정도 수준의 리더십이 아니고 모티베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읽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Let them know you care. Let them know you care. 이게 성공적인 리더십과 모티베이션의 핵심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슬라이드로 요약해 볼게요. 동기부여, 목표를 향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동기부여가 높으면 생산성, 만족도, 성과 향상된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옵셔널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조직에는 동기부여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돈, 보너스, 승진 같은 외재적인 extrinsic이 있는가 하면 성취감, 재미, 의미 그런 과정, 그치? 내재적인 동기가 있더라.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주요 동기론의 테일러의 Scientific Management, 그다음에 호손 에펙트 기억나죠? 호손 엑스페리먼트, 그래서 휴먼 릴레이션스 무브먼트로 이전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허츠버그, 그다음에 expectancy, equity 이런 이론들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들을 얻었죠. 어떤 식으로 직원의 사이콜로지를 이해하고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잡이 인라지되는 그런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인트린직을 이끌어내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난리지 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 프랙티스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맞춤형 동기부여, 일의 의미를 부여, 칭찬과 인정, 그죠?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모티베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동기부여가 직원 성과와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고요. 외재적 동기, 익스트린직과 내재적 동기, 인트린직 사이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십시오. 이것도 그 리더십처럼 때에 맞는 그런 모티베이션 팩터들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죠. 인트린직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이거보다 익스트린직이 더 유용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건 과연 어떤 건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에 따르면 급여 인상만으로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위생 요인이 아닌 모티베이션 요인이 따로 있다. 이걸 모르면 월급 더 주는데 왜 일을 안 해? 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대 이론을 활용하여 본인의 경험을 분석해 보십시오. 학업, 직장 혹은 팀 프로젝트에서 보상에 대한 기대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기대 이론을 자기의 경험을 한번 맞춰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직이 직원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단기적 보상과 장기적 동기부여 전략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동기부여된 목표 지향적인 행동, 마음가짐이 어때요? 지속성이 있어야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잠깐은 동기부여됐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 모든 게 다 없어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아니죠. 지속성을 위해서, 서스테이너블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매니저로서, 리더로서, 동기부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6강 모티베이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